조선시대 한양의 작은 서당 경덕제에는 평생을 제자들을 위해 헌신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한 제자에게는 값비싼 백자 다랑아리를, 다른 한 제자에게는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주었지요. 왜 똑같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른 선물을 물려주었을까요?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이 물려주고자 하신 진짜 유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설아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 제위 18년 한양 북촌 가회동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다소 곳이 이어진 그 골목 끝에 작은 서당 하나가 있었지요. 현판에는 경덕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세월의 발에 있었으나 필력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일 무렵이었지요. 분홍빛 꽃잎이 마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철 훈장이었습니다.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분이었지요. 등은 꼿꼿했으나 손등에는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흰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훈장은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제자 2명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사서삼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훈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 훈장은 한양의 이름난 양반가 자제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를 지냈지요. 임금의 명을 받들어 글을 쓰고 조정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당쟁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맞서고 남인과 북인이 갈라섰습니다. 정 훈장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지요. 그저 올바른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45살 되던 해 탄핵을 받았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촌 골목 작은 집을 얻어 서당을 열었지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잣집 도련님도 왔고 가난한 상인의 자식도 왔습니다. 훈장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받아들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이도 있었고 장사를 시작한 이도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들을 보내며 웃었지요.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제자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2 제자가 일어나 마루로 왔지요. 차례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공부 마쳤나이다. 먼저 말한 이가 최진수였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지요. 도포 자락이 깔끔했습니다. 양반가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형이 가산을 물려받아 그는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글을 한 번 보면 외웠고 물리가 빨랐습니다. 훈장이 문제를 내면 곧바로 답했지요. 다만 성질이 급했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면 다음 것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깊이가 부족하구나. 최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2번째 제자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도 오늘 공부 마쳤나이다. 이순묵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고 얼굴은 수수했지요. 도포는 낡았으나
깨끗하게 빨아 입었습니다.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고 형은 의관이었지요. 둔했습니다. 글을 10번 읽어야 외웠고 물리를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복습했고 밤늦게까지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구절이 무엇이더냐? 훈장이 물었습니다. 이순묵이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하였나이다. 무슨 뜻이냐? 군자는 옳은 일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따진다는 뜻이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알았구나. 이순묵은 물러나 앉았습니다. 최진수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지요. 그런 건 누구나 아는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훈장이 일어섰습니다. 두 제자도 따라 일어났지요. 훈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훈장은 마루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풀었지요. 안에서 백자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랑아리였습니다. 순백의 빛깔이었고 형태가 둥글고 넉넉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요. 크기는 두 손으로 감쌀만 했습니다. 두 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보배였지. 최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순묵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훈장은 항아리를 들어 최진수에게 건넸습니다. 다진수야, 예, 스승님.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최진수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항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훈장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빗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낡은 빗자루였지요.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빗자루를 이순묵에게 건넸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이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순묵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빗자루를 들여다보았지요. 대나무 살이 여기저기 부러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서당 청소를 맡거라. 예, 스승님.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수는 옆에서 항아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이순묵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훈장의 말에 두 제자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당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최진수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지요. 이순묵은 빗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순무가. 최진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 형님.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네. 최진수는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보물을 받다니 말일세. 이순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갔지요. 자네는 빗자루를 받았으니 안 됐네. 최진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도 중요한 일이지. 이순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옵니다, 형님. 둘은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습니다. 최진수는 서쪽으로 갔고 이순묵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최진수의 집은 골목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있는 작은 기와집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습니까? 송씨였습니다. 23이었습니다. 양반과 딸로 태어나 19에 최진수에게 시집왔지요. 얼굴이 곱고 말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송씨가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것이오. 최진수는 항아리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송씨가 다가와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이것은 백자 아니옵니까? 그렇소. 귀한 물건이로군요. 송씨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최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팔겠소? 하지만 우리 살림이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송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팔아 장사 미천을 만들면 좋을 텐데요. 최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벽장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생각만 났습니다. 얼마나 비쌀까? 누구에게 팔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같은 시각 이순묵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골목 동쪽 끝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요. 마당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모가 왔느냐? 예, 어머님. 이순묵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60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휘었지요.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빗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빗자루를? 예, 이순묵은 빗자루를 마루에 세워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빗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내 스승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예, 이순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자루는 쓸수록 닳는다. 하지만 그만큼 깨끗해지는 법이지. 어머니는 이순묵을 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남을 위해 닳더라도 마음은 깨끗하게.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이순묵은 빗자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나무 살이 부러진 곳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오래 쓴 흔적이었지요. 스승님이 직접 쓰셨을 것입니다. 이순묵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서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지요. 이순묵은 일어났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서당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배롱나무 꽃잎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순묵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움직였지요. 낙엽이 모였습니다. 꽃잎도 한쪽으로 쓸려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순묵은 땀을 닦았지요. 그리고 마루로 올라가 마루도 쓸었습니다. 훈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왔느냐? 예, 스승님. 일찍 일어났구나. 청소를 해야 하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깨끗하구나. 감사합니다. 이순묵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서당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숨이 가빴습니다. 스승님, 왔느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수는 훈장 앞에 섰습니다. 어제 주신 항아리 말이옵니다. 그래. 혹시 그것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훈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장사 미천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생의 살림이 넉넉지 못하옵니다.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장은 최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 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최진수는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순묵은 마루를 쓸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훈장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순묵은 빗자루를 세워놓았습니다. 소생은 잘 모르겠나이다. 진수가 항아리를 팔겠다 하는데, 그것은 형님의 일이옵니다.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생은 주어진 일이나 하겠습니다. 훈장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 일이나 하여라.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서당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남짓이었지요. 나이는 10살부터 15까지였습니다. 훈장은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이순묵은 뒤에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서 알려주었지요. 최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지요. 최진수 댁에서 항아리를 팔았대. 스승님께 받은 그 백자 말인가? 그렇다네. 객주에 팔았다던데. 얼마나 받았대? 은자 20냥이라던데? 이순묵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손을 멈췄지요. 하지만 곧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훈장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훈장은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최진수, 항아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팔다. 훈장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진수가 은자 20냥을 받았다는 것,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 사람들은 부러워했지요. 역시 큰 제자는 다르구만. 스승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막내 제자는 빗자루만 받았다던데. 불쌍하지. 형님은 봄을 받고 아우는 빗자루라니. 이순묵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매일 새벽 서당에 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훈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수는 항아리를 판 돈으로 쌀가게를 차렸습니다. 광통교 근처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지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물건이 오갔습니다. 은자 20냥 중 15냥을 들여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쌀을 사들였지요. 경기도 광주에서 올라온 햅쌀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진수미곡. 최진수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지요. 이제 시작이오. 아내 송씨가 옆에 섰습니다. 서방님, 잘 되겠지요? 당연하오. 이 이치면 손님이 많을 것이오. 최진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따라 쌀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5개였지요. 아직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 독을 모두 채우면 얼마나 벌까? 최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지요. 도포 차림이었으나 옷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쌀 한 말 주시오. 최진수가 쌀을 퍼서 말통에 채웠습니다. 값은 단 양입니다. 손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양이라고요? 옆 가게는 넉량인데. 우리 쌀이 더 좋습니다. 최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송씨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옵니까? 아니요. 좋은 물건은 비싸야 하오. 하지만 그날 하루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값을 듣고는 나갔지요. 옆 가게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진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송 씨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값을 좀 낮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돼요. 값을 낮춰 파는 건 손해보는 거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팔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았지요. 어느 날 저녁 객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중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고 눈빛이 간사했지요. 최나리,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구려. 그게 아니라 최진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객주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쌀에 돌을 섞는 거요. 최진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되질할 때 말이오. 자잘한 돌을 조금씩 섞으면 손님이 모르오. 무게는 차는데 쌀은 덜 나가지. 그건 속이는 것 아니오? 객주 주인이 웃었습니다. 장사가 원래 그런 거요. 남들 다 아오. 나리만 모를 뿐이지. 최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객주 주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보시오. 쌀과 색깔이 비슷한 돌이오. 주머니를 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최진수는 한참을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송 씨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모르겠소.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송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쌀도 팔리지 않고 가게세는 내야 하고. 최진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늙은 할멈이었지요. 허리가 굽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쌀 한 대만 주시오. 최진수는 쌀을 한 돼 조금 안 되게 펐습니다. 손이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 몇 개를 집어 쌀 속에 섞었습니다. 됐습니다. 할멈은 돈을 내고 쌀을 받아갔습니다. 최진수는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같은 시각 경덕제 서당이었습니다. 이순묵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지요. 하늘이 희끗희끗했습니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낙엽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꽃잎도 쓸렸지요. 정 훈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구나. 예, 스승님. 쉬지 않고 매일 오는구나. 해야 할 일이옵니다. 이순묵은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청소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순묵은 빗자루를 세워놓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쓸어도 낙엽은 다시 떨어지옵니다. 그래. 하지만 쓸지 않으면 쌓이기만 하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쓸다 보면 어느 곳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지 알게 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순묵이 대답했습니다. 반복하면 이치를 알게 된다는 뜻이옵니다. 훈장이 웃었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묵은 아이들을 맞이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들도 절을 올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훈장이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순묵은 뒤에 앉아서 함께 들었지요. 물에는 근본이 있고 일에는 끝이 있다. 훈장의 목소리가 서당에 울렸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 이순묵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이순묵에게 다가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지요. 형님, 이 글자를 모르겠어요. 이순묵이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성 잘한다. 정성성.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왜 매일 청소하세요? 이순묵이 웃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시키셨느니라.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 이순묵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요. 하지만 하지 않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니라.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묵은 마루를 다시 쓸었지요. 그때 최진수가 서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보름만이었지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순묵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요. 훈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진수야, 왔느냐? 예, 스승님. 최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장사는 어떠하냐? 최진수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훈장은 최진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구나. 괜찮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훈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최진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말해보거라. 창사가 쉽지 않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이 적고 쌀이 팔리지 않고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장사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 하지만 최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보거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최진수는 절을 올리고 나갔습니다. 이순묵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미국 쌀에 돌이 섞여 있대. 정말? 내가 직접 봤어. 밥을 하는데 돌이 나오더라고. 에고, 그런 짓을 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최진수의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기가 돌 섞는 집이래. 양심도 없지. 최진수는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지요. 송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최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객주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나리, 소문 들었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돌을 섞되 들키면 안 되는 거요. 객주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소? 가게를 접어야지. 접는다고요? 손님이 안 오는데 어찌하겠소? 객주 주인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게를 사겠소. 얼마예요? 단양.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단양이요? 15냥에 샀는데 지금은 소문난 가게요. 단양도 비싼 값이요. 객주 주인은 문서를 상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최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열흘 만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은자 20냥이 단양으로 줄었지요. 송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받은 항아리를 팔지 말았어야 했어요. 최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당에서는 이순묵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논어를 펼쳤지요. 부귀는 구할 수 있다면 비록 채찍 잡는 일이라도 하겠으나 구할 수 없다면 내 좋아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이순묵은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느냐? 예, 스승님.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읽고 싶어서 읽고 있습니다. 훈장은 이순묵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 논어입니다. 어느 구절이냐? 이순묵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훈장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좋은 구절이구나.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느냐? 이순묵이 대답했습니다. 부기를 좇지 말고 옳은 길을 따르라는 뜻이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구나. 이순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빗자루를 받았을 때 섭섭하지 않았느냐? 훈장이 물었습니다. 이순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왜 그리 생각했느냐? 스승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훈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의미가 있다. 훈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보물을 받았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너는 빗자루를 받았으나 그 의미를 깨달아 가고 있구나.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옵니다. 아니다. 잘하고 있다. 훈장은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청소하거라.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보거라. 예, 스승님. 훈장이 방을 나갔습니다. 이순묵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며칠 후 최진수는 가게를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객주 주인에게 단량을 받고 남은 쌀도 헐값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송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최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무냥이 6냥으로 줄었습니다. 보름 만의 일이었지요. 항아리를 팔지 않았다면,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돌을 섞지 않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수는 서당으로 갔습니다. 훈장을 뵙고 싶었습니다.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순묵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형님, 숙무가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계시냐? 방에 계십니다. 최진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제자 진수입니다. 들어오너라. 최진수가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스승님, 최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항아리를 팔아 장사를 시작했으나 올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돌을 섞은 일, 소문이 난 일, 가게를 판 일. 훈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항아리를 준 이유를 아느냐? 시험이었다. 최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고 싶었다. 훈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는 빠르게 팔았고 잘못된 길로 갔구나.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것은 없다. 다만 배워야 한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어떻게요? 순무기를 보거라. 저 아이는 빗자루를 받고도 불평하지 않았다. 훈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이순묵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하며 깨달음을 얻고 있다. 최진수는 이순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보거라. 무엇이 진짜 부인지. 훈장의 말에 최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서당을 나설 때 이순묵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힘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순묵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 훈장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지요. 최진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다.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순묵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며 깨달아가다. 훈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추락하고 하나는 정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진수는 서당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지요. 스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대답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서방님, 어찌 되었습니까? 최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소. 송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소. 최진수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항아리를 판 것이 잘못이었을까? 욕심을 낸 것이 잘못이었을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습니다. 객주 주인을 찾아갔지요. 객주는 광통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최진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객주 주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지요. 아, 최나리. 무슨 일이오? 가게를 팔지 않겠습니다. 객주 주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 그러시겠다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이오? 소문이 다 났는데.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객주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었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최진수는 돌아섰습니다. 객주 주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요. 최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쌀독도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쓸고 벽을 닦았습니다. 쌀독도 깨끗이 씻었지요. 홉대와 말통도 하나하나 물에 헹궈 햇볕에 말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송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시 하시옵니까? 그러겠소. 하지만 손님이 올까요? 최진수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해야겠소. 송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쌀 좀 보겠소. 최진수가 쌀을 되에 떠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으로 쌀을 만져보았습니다. 한 말에 얼마요? 단량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집보다 싸구먼. 예, 소문이 좋지 않던데.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참을 최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믿어보지. 쌀 한 마를 샀습니다. 최진수는 홉대로 쌀을 조심스럽게 떠서 되에 담았습니다. 열대를 정확히 재어 말통에 가득 채웠지요. 돌은 섞지 않았습니다. 쌀알이 돼 테두리를 넘지 않도록 나무자로 평평하게 깎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속이지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손님은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기뻤습니다. 올바르게 팔았기 때문이었지요. 같은 시각 서당에서는 이순묵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나이가 들어 가르침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순묵이 대신 그를 가르쳤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순묵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었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훈장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훈장이 이순묵을 불렀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내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 제법이구나. 이순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옵니다. 아니다. 잘하고 있다. 훈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쳐 보거라. 어찌 제가 아니다. 너는 가르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순묵은 절을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순묵은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는 청소를 하고 낮에는 수업을 도왔으며 저녁에는 따로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수의 가게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문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저 집 주인이 이제는 올바르게 장사한대. 정말? 내가 직접 봤어. 되질도 정확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최진수는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홉대로 정확히 재고 대로 가득 담고 말통에 평평하게 채웠습니다. 값도 적당히 받았지요. 한 달 후 쌀독 하나가 비었습니다. 팔려서 빈 것이었습니다. 송 씨가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장사가 되고 있어요. 아직 멀었소. 최진수는 쌀독을 채우러 다시 광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쌀만 골라 샀지요. 값은 비쌌지만 품질이 좋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쌀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쌀은 더 좋네요. 예,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값은 전과 같습니다.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품질이 좋아졌는데 값은 그대로라고요. 예,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진수미곡이 달라졌대. 품질도 좋아지고 주인도 정직하다던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쌀독 2개가 비었습니다. 최진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에 쌀을 준비하고 낮에 장사를 하고 저녁에 정리했습니다. 송 씨도 도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좀 쉬세요. 괜찮소. 하지만 몸을 돌보셔야지요. 최진수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서야 길이 보이는 것 같소. 어느 날 객주 주인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지요. 손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객주 주인은 최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수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당 마당은 깨끗했습니다. 이순묵이 쓴 것이었지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제자 최진수입니다. 들어오너라. 최진수가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최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올바르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소문도 나빴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훈장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최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올 때 이순묵을 만났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순무가 2 사람은 마당에 섰습니다. 형님 가게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 덕분이다. 제 덕분이라뇨?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빗자루를 받고도 묵묵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이순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최진수는 이순묵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순무가.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수의 가게는 안정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소문도 좋아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흉년이 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안 좋대. 쌀값이 오를 거래.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객주 주인이 쌀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많이 사두려는 것이었지요.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어. 다른 상인들도 따라했습니다. 시장에서 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최진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송 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도 쌀을 많이 사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값이 오르면 크게 벌 수 있어요. 최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그건 쌀이 귀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게 되겠지. 최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장사는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니 최진수는 가게로 갔습니다. 쌀을 사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만 샀지요. 한 달 후 정말 쌀값이 올랐습니다. 2배로 뛰었습니다. 상인들은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객주 주인도 떼돈을 벌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쌀을 살 수가 없어. 이제 뭘 먹고 살지? 가난한 집에서는 굶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최진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가게 앞에 방을 붙였습니다. 쌀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한 말에 전과 동일한 단량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값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곳은 다 한 말의 열량인데. 저는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루 만에 쌀이 다 팔렸습니다. 최진수는 다시 쌀을 사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비쌌지요. 하지만 똑같은 값에 팔았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송 씨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망해요. 괜찮소. 어떻게 괜찮습니까? 도로 손해인데.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소. 뭔데요? 사람들이 굶지 않는 것. 송 씨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수미국은 값을 안 올렸대.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백성을 생각한대. 참된 상인이구먼.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주인 나으리, 예,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주가 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최진수는 장부를 보았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은자 1,000원양이 날아갔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같은 시각 훈장은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최진수, 흉년에도 값을 올리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다. 그 옆에 또 다른 줄을 적었습니다. 이순묵,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승의 길을 걷다. 훈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사의 길에서 의로움을 배우고 하나는 가르침의 길에서 지혜를 쌓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최진수의 가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찾았지요. 진수미국에 가면 속지 않고 좋은 쌀을 싸게 살 수 있대.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래.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최진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을 쓸고 홉대와 말통을 정돈했지요. 쌀통마다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양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도포가 화려했고 갓이 새 것이었지요. 주인장 계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최진수가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양반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 이 집 쌀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 과찬이옵니다. 한가만이 사겠소. 최진수가 놀랐습니다. 한가만이라 하시면 그렇소. 쌀 10마리오. 큰 주문이었습니다.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시렵니까? 양반이 웃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려 하오.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쌀이 많이 필요하오. 알겠습니다. 좋은 쌀로 준비하겠습니다. 양반은 은자를 꺼냈습니다. 값은 얼마요? 50냥입니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예, 나리.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양반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북촌 안쪽 큰 기와집이었지요. 양반이 나간 후 송씨가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큰 거래네요. 최진수는 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쌀만 골랐습니다. 홉대로 정성스럽게 재어 가마니에 담았지요. 해가 질 무렵까지 작업했습니다. 10마리 꽉 찬 가마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진수는 지게에 가마니를 지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지요. 큰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미곡에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마당으로 들어가자 양반이 나왔습니다. 왔소. 예, 나리. 최진수는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양반이 가마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좋군. 쌀이 윤기가 있어 참으로 좋아 보이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아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광에 있던 모든 쌀 가마니를 쥐가 다 갉아먹어 엉망이 됐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쥐들이 쌀 가마니를 다 갉아먹어 쌀이 다 쏟아졌습니다. 양반은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진수도 따라갔지요. 광 안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쌀자루가 여러 개 찢어져 있었고 쌀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양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잔치가 내일 모레인데. 하인이 말했습니다. 장에 가서 더 사오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장에 갔다 오려면 하루가 걸린다. 양반은 최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장, 혹시 쌀이 더 있소? 최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에 남은 것이 10말쯤 되옵니다. 그것도 가져올 수 있겠소? 예, 가능합니다. 그럼 부탁하오. 그것까지 다 사겠소. 최진수는 급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여 남은 쌀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10말 정도였습니다. 송씨가 물었습니다. 모두 가져가시옵니까? 그러겠소? 그러면 팔 수 있는 쌀이 하나도 안 남아요. 최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광주에 가서 사오면 돼요. 쌀을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다시 지게에 지고 북촌으로 갔습니다. 양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잔치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겠소. 뿌듯한 마음으로 최진수는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수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쌀이 모두 팔렸습니다. 큰 수입이었지요. 내일 광주에 가서 쌀을 사와야겠소. 송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일 광주 다녀오시기엔 많이 힘드실 테니. 제가 내일 심부름꾼을 보내겠어요. 아니요. 내가 직접 가서 골라야 하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진수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광주시장에 도착했지요. 쌀을 파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상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쌀은 어떠소? 올해 수확한 햅쌀이지요. 밥맛이 아주 좋은 쌀이오. 최진수가 쌀을 살펴보았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알이 통통했지요. 20말 주시오. 알겠습니다. 쌀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쌀을 쌀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쌀독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20말을 샀는데 송 씨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글쎄, 아까 분명히 대로제서 말통에 담았소. 최진수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19마리였습니다. 한 마리 모자랐습니다. 이상하오. 분명 20말이라 했는데 송 씨가 말했습니다. 광주 상인이 속인 게 아닐까요? 그럴 리 없소. 오래 거래한 사람인데 최진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내고 온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객주 주인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최나리, 장사는 잘 되시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객주 주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양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이요? 광주쌀 상인들이 돼지를 속인다는 소문이오. 최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돼의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쓴다더군. 20마리라 해놓고 실제로는 19말만 주는 거지. 최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오? 나도 들은 얘기요. 하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말을 하더군. 객주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습니다. 최진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면 자신도 속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 말을 덜 받은 것이었지요. 송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시렵니까? 광주에 다시 가셔서 따지시렵니까? 최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소. 그때 정확히 살피지 않았으니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방법이 없으니 최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예, 무슨 일이십니까? 지난번에 산 쌀 말이오. 예, 쌀이 그전만 못한 것 같소. 최진수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밥을 지으면 찰기도 없고 맛도 없소. 전에 산 쌀로 밥을 하면 윤기가 흐르고 참 맛있었는데 손님은 아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수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쌀알 크기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색깔도 약간씩 달랐지요. 섞였구나. 송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쌀이 섞인 것 같소. 좋은 쌀에 좀 못한 쌀이 섞여 있소. 광주 상인이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소. 최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양도 적게 받았고 품질도 섞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장사하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속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최진수는 결심했습니다. 광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따져야겠소. 송 씨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쁜 자들 같은데. 그래도 가야 하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소. 최진수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 상인을 찾아갔지요. 이보시오. 이전에 사간 쌀 말이오.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한참 모자랐고 품질도 섞여 있었소.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분명 20마를 샀는데 가서 보니 19말밖에 안 됐소. 그건 최나리가 잘못 잰 거 아니오? 아니요. 정확히 재였소. 상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도 없이 와서 따지는 거요? 최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한양상인이 거짓말을 하시는구려. 거짓말이 아니오. 그럼 증거를 대시오. 내 대가 작다는 증거를.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최진수는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소. 최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바르게 하려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버젓이 장사를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봤지요. 최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당에서는 이순묵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였지요.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 붓이 없어졌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느냐? 모르겠어요. 아까까지 있었는데. 이순묵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이 아이 붓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순묵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가져갔을 수도 있다. 확인해 보거라.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보자기에 붓이 2개 있어요. 가져와 보거라. 아이가 붓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었고 하나는 잃어버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가져갔나 보구나. 죄송해요. 이순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 붓을 돌려주었습니다. 훈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훈장이 이순묵을 불렀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잘 처리했구나. 부족하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먼저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지. 이순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최진수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마당에서 이순묵을 만났습니다. 형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무가 세상이 올바르지 않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진수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순묵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군요. 나는 올바르게 하려 했는데 오히려 속았다. 이순묵이 말했습니다. 형님, 스승님께 여쭤보시지요. 두 사람은 훈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최진수가 절을 올리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훈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만들면 된다. 최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 상인의 되를 가져와서 관아의 되와 비교하면 된다. 하지만 상인이 줄까요? 그것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훈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무가,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순묵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관아에 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관아에 관아에서 조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개인이 할 수 없으면 나라의 힘을 빌려야 한다. 최진수는 두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최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훈장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지요. 최진수, 속임을 당하나 진실을 찾으려 하다. 그 옆에 또 다른 줄을 적었습니다. 이순묵, 아이들의 다툼을 지혜롭게 풀다. 훈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두 제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사의현실에서, 하나는 가르침의 현장에서, 그리고 둘 다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진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최진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있는 한성부 관아였습니다. 큰 기와 건물이 위엄있게 서 있었지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군졸 2명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원을 올리러 왔소. 안으로 들어가시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지요. 어찌 오셨소? 광주에서 쌀 파는 상인에게 속은 이를 발고하러 왔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최진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0말을 샀으나 19말만 받은 일, 쌀에 불량품이 섞인 일, 상인에게 따졌으나 거부당한 일. 아전이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쌀은 이미 팔았고 상인의 대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전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렵겠소. 하오나 분명 속은 것이옵니다. 증거 없이는 관에서 움직일 수 없소. 최진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옵니까? 아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오. 광주 상인들이 되를 속이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지. 그런데 왜 단속하지 않으십니까? 증거를 잡기가 어렵소. 관에서 나가면 상인들이 감쪽같이 되를 바꿔버리니까. 최진수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아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상인의 되를 몰래 가져와서 관아의 표준 되와 비교하는 것이오. 그러면 증거가 되지. 하지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하셔야지. 최진수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순묵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관아에 갔던 건 어찌 되었습니까? 최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단다. 상인의 되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가져온단 말이냐? 이순묵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예. 제가 쌀을 사러 가는 척하면 됩니다. 그 사이 형님이 되를 바꿔치기 하시는 겁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 들키면 큰일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진수와 이순묵은 광주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표준되를 빌려왔지요. 아전이 몰래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광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쌀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지요. 이순묵에게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쌀 좀 보여주시오. 얼마나 사실 건데? 한 10말 정도? 상인이 대를 들고 쌀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묵은 이것저것 물으며 상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쌀은 어느 지방 거요? 경기도 여주산이지요. 품질은 어떻습니까? 상인이 쌀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최진수가 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상인의 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빨리 관아의 되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순묵이 말했습니다. 좀만 더 둘러보고 정하겠소. 상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나왔습니다. 상인의 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성공했구나. 최진수가 안도했습니다.
어서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하로 직행했지요. 아전이 되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실하오. 이 되는 표준보다 작소. 얼마나 작습니까? 한 옵 정도 작소. 10대를 재면 한 대가 모자라는 셈이지. 최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았던 것 아니옵니까? 그렇소. 이제 관에서 조치를 취하겠소. 며칠 후 관에서 광주로 관리를 보냈습니다. 그 상인을 조사했지요. 상인은 처음에 잡아댔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표준대와 비교하자 명백했습니다. 이 되는 표준보다 작소. 상인이 변명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만든 것이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요. 벌금을 물어야 하오. 상인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쫓겨났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광주 상인이 대를 속였다가 걸렸대. 한양 쌀장수가 고발했다던데. 정직한 사람이 이겼구먼. 최진수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가게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최진수를 더 신뢰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 손해를 보면서도 진실을 밝혔대.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그 무렵 정 훈장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 기력이 쇠했지요. 어느 날 훈장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당으로 갔습니다. 훈장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지요. 앉거라. 두 제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내 몸은 내가 잘한다. 훈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훈장은 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지요. 마루로 나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 몇 장과 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두 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진수야, 예, 스승님. 내게는 이 땅 문서 하나를 주겠다. 훈장이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성 밖에 밭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좋은 땅이었지요. 순무가, 예. 스승님, 내게는 이 서당을 주겠다. 이순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당을요? 그렇다. 이 서당과 내 모든 책을. 이순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이 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훈장이 은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씩 나눠 가져라. 두 제자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스승님. 훈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 문서와 서당이옵니다. 훈장이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훈장은 두 제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내게 항아리를 주었을 때를 기억하느냐? 예, 기억하옵니다. 너는 그것을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실패했지.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올바른 길로 갔다.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항아리는 시험이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고 싶었다. 최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무가, 예. 스승님, 내가 내게 빗자루를 주었을 때를 기억하느냐? 예. 기억하옵니다.
너는 불평하지 않고 매일 서당을 쓸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지. 이순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게 준 빗자루도 시험이었다. 낮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성을 다하는지 보고 싶었다. 훈장은 두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시험을 통과했다. 훈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물건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옵니까? 길이다. 훈장은 최진수를 보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올바르게 사는 것이옵니다. 아, 그렇다. 돈보다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훈장은 이순묵을 보았습니다. 순무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작은 일도 소중히 하는 것이옵니다. 아, 그렇다. 낮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웠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삶의 길을 아는 것. 두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훈장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장사의 길을, 순묵은 가르침의 길을. 예, 스승님. 하지만 잊지 말거라.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무엇이옵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날 밤 훈장은 마지막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지요. 최진수, 욕심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하다. 이순묵, 낮은 자리에서 스승이 되다. 그 아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두 제자, 각각 다른 길로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훈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 정 훈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북촌 뒷산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지요. 경덕제 훈장 정기철 지묘. 장례를 마친 며칠 후 두 제자는 서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형님, 스승님이 남기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명심하고 살 것이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남기셨다. 이순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장사의 길로, 저는 가르침의 길로. 하지만 그 길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최진수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대로 정확히 재고 품질 좋은 쌀만 팔았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값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최진수의 가게는 한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순묵은 서당을 이어받았습니다. 훈장이 하던 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차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순묵의 서당도 소문이 났습니다. 경덕재 선생은 참된 스승이시더군. 학문도 깊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최진수의 가게는 한양 최고의 미곡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냈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지요. 하지만 최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쓸었습니다. 여전히 대로 직접 쌀을 재었지요. 주인장님은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이야. 고용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순묵의 서당에서는 수많은 제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했고 어떤 이는 훌륭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순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새벽 서당을 쓸고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지요. 선생님은 왜 여전히 청소를 하십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다. 이순묵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훈장의 묘를 찾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절을 올렸지요. 스승님,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순묵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나무 꽃잎이 흩날리는 서당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그래, 순무가. 우리는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고 말고 최진수가 웃었습니다. 스승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월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구나. 저도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순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 말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저작거리로, 하나는 서당으로. 길은 달랐지만 그들이 남기는 것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정 훈장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